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님께서 안전보건 조직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하여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태환 변호사님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환 변호사님은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시고 2007년부터 화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우 노동그룹의 그룹장이십니다. 그럼 오태환 변호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오태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세미나와 관련돼서는 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압축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안전보건 조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언론사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기업이 지금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거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의 답변은 회사가 지금 탄탄하게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인력,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다 갖출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이 안 될 것이고 또 이 안전보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도 회사가 갖춰야 될 안전보건 조직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또 중대처벌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라는 실체는 무엇인지, 또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관련돼서 그럼 누가 이끌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CSO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CSO 도입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부각이 됩니다. 또 CSO를 도입하게 되면 CEO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반영할 만한 이런 판례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이 저희가 TF가 한 50여 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50여 명 이상이 TF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50개, 60개 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저희 내부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좀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처벌법 배경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굉장히 좀 일손 참사가 발생을 했고 자, 이런 사건들이 사실 배경이 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사고가 사실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저희가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요. 제가 이 장표를 아주 기본적인 장표를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회사 내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장표를 가지고 우리가 중대산업재해인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 형사 구속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 6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과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딱 비교해 보면 한 건은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한 건은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피해자가 종사자여야 하는데 6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은 피해자가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가 아니고 또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대시민재해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의 사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고 그 피해자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중대재해가 굉장히 중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은 법 구성 요건과 관련돼서 중대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한 먼저 그 판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조직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건 누가 봐도 사실 CEO를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역시 경영 책임자의 반열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만 보면 회사 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경영 책임자이냐? 그건 아니죠. 그 앞에 있는 워딩 이에 준하여. 그럼 이에 준하여는 어떠한 앞에의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에 연결되느냐? 요 워딩일 겁니다.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즉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그 회사에서 대표자이고 안전보건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CSO, 이른바 CSO라고 부르겠습니다. CSO라고 불려질 겁니다. 이 두 CEO와 CSO는 그 권한과 역할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는 두 분 다 경영 책임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처벌법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건 다음 장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처벌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한 법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정하는 법이지만 규정하는 체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적 주체입니다. 개인 사업주면 개인 사업주의 법적 주체, 그리고 회사입니다. 법인 그 자체가 수범 의무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중대처벌법은 그 법인에 대한 법적 주체에 대한 수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부과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의무 이상의 주체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 처벌과 관련돼서 먼저 법인에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위반이 나오면 그 위반을 행한 행위자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중대처벌법은 반대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법인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되는 구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처벌법의 구조가 전혀 다르다. 그 개방적 구조와 폐쇄적 구조라는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한 행위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처벌받습니다. 지금 최근에 생긴 사고를 보면 현장에 있으신 관련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다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관련자들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중대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만이 형사처벌이 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규정 내용도 사실은 수법 내용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굉장히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처벌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피의자와 관련돼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법은 위반 행위자에 해당된다면 누구든지 처벌받습니다. 근데 중대처벌법은 오로지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구조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산업안전보험 같은 게 고의와 관련돼서 뒤에 또 이 세션에 좀 상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원래 그거를 인식했거나 의무 위반을 인식했거나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분들은 사실은 본사에 계시는 분들은 다 피의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구조를 취했지만 중대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회사 CEO 아니면 CSO를 특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수거문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거의 허용되지 않을 거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영 책임자 관련돼서 제가 아까 CEO를 거의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법의 문헌 규정을 그대로 보면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래에 오너라든지 또 다른 분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은 회사 내에서 이런 업무들, 직무와 책임 권한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서 회사에 총괄하는 분이 누군가를 특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CSO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에 준하여라는 워딩 때문에 안전보험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안전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고용노동부 해설에 의하면 안전보험과 관련 인력 조직 예산에 관한 부분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분이 CSO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하나 문제는 또는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또는이라는 거는 회사 내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만이 경영 책임자가 되느냐, 중복해서 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 관련 잘 판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애매한 해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는 변정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알다시피 지금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노동부의 일단 수사권과 관련돼서 이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오늘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중처법 시행령 4조 2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있는 인원이 3명 이상이고 상식으로 500인 이상, 또 건설업인 경우에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되면 필수적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건 법적 의무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조직 구성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안전 업무를,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하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라든지 이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조직 구성과 관련돼서 회사가 법적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축한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구성 요건인 3인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장표를 집어넣은 이유는, 저희가 많은 기업의 컨설팅을 하면서 이 사업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이슈가 왜 중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사업 단위가 아니고 사업장 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도 사업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50인 이상이면 보통 1명, 500인 이상이면 2명. 근데 그 사업장 단위가 우리가 여러 지사를 두고 공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게 다 별도 사업장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전체 사업장인지, 이 관점에 따라서 안전보건 인력의 선임 숫자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해설의 일단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이격되어 있으면 별개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요 밑에 저희가 독립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에 나온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도 여차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근 상급 조직 아니면 재무와 1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들이 독립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거, 이론적인 걸 고려해서 사업장 기준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혹시 우리는 사업장 기준으로 볼 때 안전보건 인력이 3명 이하이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필요 없다라고 속단하셔는 안 된다. 자칫하면 사업장 단위에 따라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구축할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둔 것입니다. 그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이제 어떤 취지를 가져야 하느냐? 사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 골격, 뼈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안전보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존에 있었던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인력들 이외에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저희가 뒤에 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구축하는 경우에 그걸 누가 이끌 것이냐의 관점에서 CSO를 이끌게 되면 CSO가 장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이끄는 기획구조로 연계해서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그러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져야 하느냐, 이 아레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이제 안전보건 전문 인력들이 또 많은 분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면 당연히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단순한 사업장만의 안전보건 활동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똑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돼서는 또 어디타는 감사 기능도 가져야 한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돼서 중처법 시행령에 이런 인력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된 의무이지만 그 경영 책임자가 일일이 관리 감독자 이런 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전담 조직을 갖춘다고 해서 사업장에 있는 안전보건 조직을 다 없애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전담 조직은 그거를 컨트롤하는 둘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사의 기업의 특성과 조직의 구성 원리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이끌도록 이런 체계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예산과 관련돼서도 중대재해처벌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력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안전보건 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상세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형사 인과관계와 관련돼서 제 생각에는 안전보건 교육이 회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실효적인 안전보건에 관련된 교육에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또 당연히 ISO 45000이라든지 코샤 MS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립하고 업데이트하는 업무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관리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전사 차원에서 계속 1년 내내 기획을 하고 또 CSO를 통해서 보고하고 CSO를 통해서 지시받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가 유형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산하의 직속기구로 두는 것입니다. 그 위에 밑에 사업본부들에는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직을 갖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고용노동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에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고 전사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본부의 상위 조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하는 것이 맞겠다. 물론 일부 단점도 존재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축할 법적 의무가 좀 없거나 사업이 좀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 사업본부가 사업본부들과 병렬적으로 안전보건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비교적 용이하게 안전보건 조직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전사 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기획을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위상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 수사기관이라든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각 사업본부별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겁니다. 보통 대규모 공장 단위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 경우에는 공장 단위에서 안전보건 조직들이 많고 그 조직들을 전담 조직화 시키는 이런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회사의 규모나 특성,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위치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CSO 문제입니다. CSO의 경우에 불편한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느 언론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CSO라는 게 회사에서 굉장히 고위급 임원을 안전보건 업무만을 굉장히 전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는 의미도 있고, 또 CSO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진행하게 한다면 상시적으로 중대처벌법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CSO 조직에 대한 사실은 필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적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법적 리스크 저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임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상시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법적 리스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리스크 저감에 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CEO분들이 이 안전보건 업무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챙기는 것보다는 안전보건 업무만을 CSO가 전담해서 챙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CEO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CSO가 경영책임자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에 실질적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을 필수적이고, 그런 경우에 CSO가 어느 정도의 임원급에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사장급, 전무급, 상무급 굉장히 있고, 또 등기임원인 경우와 등기임원 아닌 경우도 있는데, 경영 책임자적 지위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높은 임원급, 또 이사회 구성원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CSO를 뒀는데 CSO가 형식이다라고 평가받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사례를 좀 예상해 보면, CSO가 최종 의사결정 행사하지 않고 CSO에게 보고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이 변경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견된다든지, 또 회사의 정규 규정을 살펴봤더니 조직 인력 예산과 관련돼서 CEO가 거의 전반적인 정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든지, 또 CEO가 주재하는 여러 회의를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CSO는 그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CSO가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회사 내에 이런 규정이, 정결 규정이라든지 이런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한 번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CSO가 안전보건의 업무를 그냥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CEO는 아무 관여를 안 하면, 그러면 CEO는 괜찮은 거, 정말 괜찮은 게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은 견해가 좀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중대처벌법이 경영 책임자한테 부과한 것인데, 경영 책임자는 CEO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CEO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리스크가 오히려 증대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견해는 어차피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CSO로 결정이 돼 있고, 그 CSO가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CEO를 이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견해가 저희 내부에서 더 우세했던 걸 사실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또 판례 추이라든지 이런 걸 청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EO 관련 최소 방안과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염두에 둔 것입니다. CSO가 최종 의사결정하기 전에 여러 부서의 재무부서라든지 예산수립 재무부서라든지 이런 의견을 미리 들어서 그거를 반영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또 CSO가 결정을 한 이후에 CEO를 포함한 회사 내 공지하는 방식으로 CEO가 그 정보를 전달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CSO가 주관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CEO가 그 협의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산업법에 따른 500 이상 상식으로 500 이상 사업장 이사회 보고 임무도 기본적으로 CSO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CEO는 아주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CSO가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이게 11시까지인데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결론만 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표이사 포함됩니다.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아까 CSO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가진다면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오너, 회장, 대표이사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산업법상의 조직이고 산업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로 표시한 거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분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CEO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되는 것이어서 제가 세모로 표시해뒀던 것이고요. 그럼 정말 형사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법은 어떤 사항을 위반하면 일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제재를 합니다. 과태료든 시정명령이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재가 없습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제재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실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일단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그 면책적 구조라는 거죠. 기본적 법 구조는. 그렇다고 하면 법에 따른 수행 의무, 수본 의무를 다 이행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럼 온전히 이행하기 가능한가?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난점입니다. 워낙에 추상적 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뒤에 또 이세에서 설명하듯 인과관계 문제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판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될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보수적 관점에서 회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충분히 취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법인은 형사처벌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구조는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CEO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회사의 의사결정은 CEO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CEO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법인은 충분한 의무를 다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은 형사처벌 빠지기는 어렵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중대처벌법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수적 관점에서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CSO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CEO 처벌 문제인데요. 그냥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판례를 통해서 CSO가 경영 책임자로 인정되는 것이 형성이 되겠지만 안전보건에 관해서 인력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CSO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방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회사가 충실하게 안전보건을 하는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이든 법인이든 법원이든 그걸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직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제 1세션 강의를 해주신 오태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